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위기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됐고요. 일본도 내년에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가 현재 구제금융을 받은 데 이어서 아르헨티나도 11월 국가부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설의 실처를 알아보고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적으로 위기설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프랑스부터 한번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원래 그 위기라는 것은 제때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 그 극복 과정에서 항상 돌출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기설이 나누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 문제 관련해서는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이 경제 여건이 나쁜 배드 애플스 국가에 발생한 위기가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로 이렇게 전염한다.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해서 그레시암 법칙에 빗대서 그레시암의 그 전염 위기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최근에 보면은 그동안 배드 애플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기가 발생했던 국가가 올해 연초에서부터 스페인으로 전염됐죠. 네. 이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는 유럽 위기에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고 또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주식자에서는 그래도 프랑스라든가 독일은 견디겠지 않냐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는 마침내 프랑스까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작은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보다 최후의 보류를 맡았던 국가에서 이런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작년에 8월 달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트리플 A 등급 떨어진 이후에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9월 달에 막대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차원에서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데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프랑스의 위기설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의 유럽 위기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프랑스가 문제가 된다면 유럽 위기의 최종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죠. 독일도 전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독일은 지금 그렇습니다. 집권층보다는 국민들 사이에 유럽 위기가 극복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맡아달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독일이 그동안 유럽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원 부담 때문에 세금이 증가한 독일 국민들은 유럽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통합의 앞날을 위해서 이미 외면했던 분위기가 감지돼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동안 며칠에 걸쳐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경제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이미 GDP 갭 상으로 보면 디프레 갭이 발생한 이런 정도거든요. 이 디프레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독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디스포셔 인컴이 떨어지겠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 증가하지, 자기 가처분 소득 떨어지지 하면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중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시청자분이 다른 나라 돕기위해서 내 세금이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유럽 통합이라는 공공선, 이 프로포노 퍼브리코 이런 정신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막상 나한테 닥치는 고통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느냐, 박수를 안 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태가 독일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독일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도는 일본보다 좀 약하긴 합니다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보여줬던 우경화 경향이 상당히 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과 일본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경화가 한다면 유럽 위기 극복에 독일의 역할이 점점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내년에 독일에도 선거가 예정돼 있으나 선거에서 지금 메르켈 총리의 어떤 교체 문제 이런 것이 향후에 독일의 유럽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최종책을 맞느냐 아니면 안 맞는다면 유럽 위기 극복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경고는 지난달부터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본의 위기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일본의 위기설은 그렇습니다. 몇 차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기설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일본의 이렇게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우경화경은 더 심한다. 그래서 지금은 극단적인 우경화경이다. 극단적인 우경화경은 일본의 위기설이 그만큼 더 확산됐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0월 초에 IMF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에 일본의 그 경제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위기설을 제기했을 때의 그 어떤 위기설의 근거가 됐던 부분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잠시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디폴트 우려가 줄였던 것은 최종 보류의 어떤 책임을 맡았던 일본 국민들의 개인의 금융 자산이 많았다는 점, 그 다음에 사실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0월 이후에 이러한 개인의 금융의 딜레버리지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소득이 없으면 과거의 자산이 쓰기 시작하면 그서부터는 굉장히 빨리 가속도로 증가합니다. 또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고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10월 이후에 더 이렇게 급속히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거에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그 엔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제이 거부 효과의 그 기간이 마무리돼서 지금 엔거에 따라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일본의 위기설에 대해서 사실 실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그 우려감이 확산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이 지금 총선을 바로 한 달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본의 위기설의 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앞서서 독일에도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욱더 다급한 것은 일본입니다. 다음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는 아베 신조도 아주 우경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주변 국가에 좀 우려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에 빗대서 자민당이 선거에 확실히 된다 하더라도 일본 국민 입장에서 가장 표심을 내가 아베 신조가 차기의 그 총리로 되는데 전폭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이 뭘까 했을 때는 역시 위기설을 잠재우는 방법이 가장 표심을 얻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다른 미리 정해졌던 선거 공약을 제치고 지금은 위기설의 실체를 잡는데 이렇게 지금 자민당이라든가 아베 신조가 가장 최대의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위기설을 잠재우는 데는 정책 수단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채무가 GDP의 220%니까 재정 지출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고 민주당의 마지막 걸었던 소비세 인상 부분도 지금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소위 케인즈언 경기부양 정책이라든가 소위 약간의 제3의 정책 대안에 해당되는 간전 정책 같은 것도 지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금리 인하 할 수 있느냐? 금리 인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런 각도에서 돈을 풀기 위해서 일본의 그 아베 신조가 자기의 본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어떤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어떤 이렇게 우열관계를 해서 아베 신조가 일본은행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인플레 타겟팅 문제에 대해서 현재 1%에서 2에서 3% 올리겠다. 이 얘기는 결국 돈을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거 공약에서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책 수단이 미국식 양적 완화 정책이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 타겟성을 올리고 여기에 따라서 돈을 무한정 풀겠다 하는 이런 쪽의 극단적 우경화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11년 만에 국가 부도설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런 국가 부도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위기 극복에서 10년 차 되면 위기가 재발하는 이러한 모습이 10년 주기설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위험을 처한 지 지금 11년이 지났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만으로 이제 10년이 지났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아르헨티나가 경제 사정이 개선되느냐?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동안 리스케줄링 사실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연장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행자분 한번 저한테 돈을 꾸어주셨는데 제가 갚지 못하고 계속 연장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그럼 연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법원에서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리스케줄링을 해주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지금 표명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는 재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서는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데선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긴 했지만 아르헨티나 자체에서 보면 디폴트 위험에 휩싸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CDS 금리, 이 국가의 프리미엄을, 그 부도의 프리미엄을 띄어서 상품화하는 그 CDS 금리가 지금 2,400 베이시스 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50에서 60 베이시스 포인트인데요. 2,400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선언만 안 했지 보통 디폴트 상태 얘기는 테크니컬 디폴트. 오랜만에 들으시죠? 테크니컬 기술적 디폴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이런 위기설이 확산되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제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이번 주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일단 그리스 추가 지원 결정 여부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유로존 회원국들 여러 국가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있지만 키프로스가 또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키프로스가 이 정도 악화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이 키프로스는 웬만하면 네. 유럽의 그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은둔해 간 것처럼 피해갔던 것이 키프로스거든요. 이 키프로스가 굉장히 작은 기전이지만 유럽 위기를 풀어갈 때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유럽 위기에 관련해서 그동안 어느 국가가 받았죠? 이 포르투갈 받았고 아일랜드 받았고 그리스 받았습니다. 스페인은 지금 구제금융 받느냐 안 받느냐 네네. 이어와 관계에서 8월로 의해서 계속해서 유럽 중앙은행 주겠다. 스페인은 안 받겠다 하는 것이 설왕설래해서 지금 3개월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받을지 않았을 뿐이지 더 악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키프로스가 유로랜드 회원국 중에서는 네 번째로 구제금융을 수혜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징성이 강한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은 데에는 역시 그리스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서 키프로스 경제의 그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 되다 보니까 결국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국가에도 불구하고 유로랜드 입장에서 보면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키프로스에 대해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주는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줬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하나의 유럽 위기 관련해서 경제 핵심국인 프랑스의 국가신용도 강등 문제와 함께 상징성이 강한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주는 문제는 유럽 위기 앞날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외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위기설이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인데 사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은 어느 때보다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의견이? KDI에서 비롯해서 국내 예측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수정을 전망하느라고 그렇죠. 굉장히 좀 바쁜 것 같아요. 네. 과거처럼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수시로 조정하는 이런 모습에서 예측 기관들이 경제 성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예측 시점이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저 예측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 시청자분도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예측 기관들이 사실 예측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외 환경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대외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한국처럼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위기설이 제기되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의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특정 인터넷의 어떤 농객의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무슨 11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해서 특정 시기를 두고 위기설을 얘기하는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위기설이 특정 시기에 위기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뭐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말만 하면 3월 위기설 해서 쉽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앞날에 대해서 어둡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특정 위기설은 하도 한국 경제 TV를 통해서 인포데믹이라든가 리스크데믹 현상은 근절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경제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그런 위기설을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최근에 한국 경제 앞날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성장의 성장의 문제라든가 중증 감정에 빠질 것이라는 소위 MIT, 소위 미들 인컴 트랩 문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하다는 것은 과거에는 특정 시기 설에 대한 위기설이 나왔습니다는 지금의 한국 경제 앞날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냐 이게 더 무섭거든요.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해서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이 성장의 덫이라든가 중증 감정에 넣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은 나서야 될 때다. 지금은 이제 선거 기간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줄서기도 있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당연한 점이 있습니다는 새 정부가 태어나면 이제 한국 경제 지속 여부, 성장 여부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 그쪽에 힘을 써야 된다. 경제 문제라든가 분배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한국 경제 앞날과 관련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되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쪽에 몰아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세계적으로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미,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위기설 어떻게 불거져 있는지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